자, 1시간 반 동안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핫한 재료를 저희가 들고 와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브리핑 안 하니까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제 얼굴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뒤에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뒤에 챙겨봐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브리핑에서 그 막 당황하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아쉽네. 그 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다른 토크들 또 불만 나는 리포트 이런 거 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오늘 금투세 관련된 얘기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금투세 관련해서 우리 증시의 유동성도 많이 빠지고 동학개미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토론회 이후로 좀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고 좀 관련해서 앞으로 호재거리로 볼 만한 이슈도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투세 이야기 10시 반에 이제 시작했겠네요. 네. 민주당에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또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같이 좀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리포트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유한양행하고 코스맥스, 페노션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이오주에서도 유한양행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성과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종목이 약간 금쪽입니다. 금쪽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중이고 페노션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9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예방책 없을지 리포트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는 기막힌 투자 한 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12시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장 떠나는 개미와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작은 하는데 화면이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도착을 안 해가지고 11시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많은 분들이 금투세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사실 사회문 뉴스면에도 나오고 종합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과연 이게 금투세가 뭐냐. 너네는 포함된다, 너네는 포함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박종훈 팀장님이 먼저 준비하신 자료로 금투세가 뭔지 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금투세 하면은 뭐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또 알고 계시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금투세가 뭐야? 뭐 네. 이거부터 이제 아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일단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이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주식과 펀드 등으로 투자해서 번 돈 연간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또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아마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되게 되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일단 적용이 된다. 이 세율은 물론 뭐 3억 이하가 되게 되면 22%, 뭐 3억 이상이 되면은 뭐 27% 이런 약간의 그 세율의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사실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 번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열불을 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물론 많은 분들께서는 이 분위기상 지금 국내 증시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상황에서 야 여기에 지금 금투세까지 내년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국내 증시에 이걸 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러한 분위기상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뭐 국내 증시 아마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네.
당연히 이게 밸류업이 되게 되면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이 밸류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게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빠지진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대만의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 일본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음. 물론 지금 미국의 뭐 선진국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주가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가?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 네. 상황적으로 다르고 그 부분 오늘 좀 재밌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였습니다. 비과세죠. 근데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고 네. 연간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겠다. 근데 연간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일단 전 아닙니다. 네, 5천만 원 잃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세금을 가져가겠다. 이거에서 수급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초반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금투세 아마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높이시는 그런 현장이 있었나 봐요. 퍼포먼스. 그래서 이제 이걸 말리고 내보내고 예.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이런 퍼포먼스들이 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쌤님은 어떠세요? 이 주장.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네.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 말 자체가 자가당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찬성의 가장 큰 당위성이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자들한테 조금 더 소득을 그 소득세도 누진세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누진해서 좀 부자들한테 돈을 더 받자 이건데요. 문제는 첫 번째 당위성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라는 것은 네. 이중과세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소득세가 없고 금투세가 없고 거래세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래세를 이제 뭐 인하나 폐지는 뭐 가겠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양쪽에서 다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긴다. 라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찬성자들이 하는 말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거들 일도 없는 걸 가지고 걷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른 쪽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해외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물론이고 일본 다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가 있는데 거기는 선진 시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선진 시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선진 시장에 걸맞는 세금을 해야지, 시장 자체는 후진국인데 그 세금을 선진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게 됐고 박종훈 팀장님이 찬성론자 반대론자 네. 이쪽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오늘 토론의 그 구도 자체가 찬성팀 3명, 네. 반대팀 3명 이래가지고 토론 구도를 한 1시간 동안 만들어 보겠다 이거거든요. 찬성 반대 입장은 뭡니까? 일단 뭐 지금 뭐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방금 이제 저희 돈쌤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뭐 화면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또 이중과세 문제가 있죠. 물론 지금 내년 거래세를 0.15%로 뭐 소폭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뭐 뒤에 가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선진국 기준, 그러니까 뭐 선진국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좀 주고 네. 그 이후로 우리가 22%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22%의 양도세를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러한 아주 세부적인 그러한 어떤 세제 관련해서 이게 충분하게 이게 지금 뭐 논의가 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론자는 이러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지금 사실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이거 우리 좀 제발 좀 탈피하자. 탈피하자. 기업에 좀 투자 좀 하자. 정상화. 네, 정상화 좀 하자.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해소될까? 이런 부분.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뜯는다고 하면 그렇죠. 누가 국장하겠냐. 네.
물론 지금까지의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국내. 그럼 양도세가 없다 그래서 그 국내 증시가 좋았냐? 지금까지 좋았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장점이 완전히 상실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당연히 그렇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주식을 하시겠지만 증시 자본이 어느 정도는 좀 이탈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되면 국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비과세 혜택도 분명히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없애겠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해외로 간다고 하면 국장은 수급이 말라버린다. 말라버리죠. 완전 사막화가 돼버린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그렇죠. 입장입니다. 나한테 세금 안 뜯더라도 예. 옆집 세금을 뜯으면 옆집이 딴 데로 이사가 버린다. 그러면은 같이 나는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수급이 없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누진세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향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자본시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소수의 큰 손들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나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국내 같은 경우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과열이 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를 보더라도 네. 사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좀 기형적으로 많이 커져 있어요. 사실 많은 자본 시장에 큰 축을 이루는 게 사실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많은 큰 축을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거의 쏠림 현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부동산 시장을 더 부풀리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반대론자의 의견은 뭐냐? 주주 환원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금투세까지 도입하면은 우리가 굳이 국내 시장에 투자해야 될까? 그렇죠. 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들 지금 글로벌 기업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은 좀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 대장주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제가 또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론자로 한번 봐야겠죠. 예, 그러면 지금 금투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방금 이제 돈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자들한테 좀 걷어내겠다. 하지만 정말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에 의해서 정말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국내 증시, 특히나 이 사이즈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사실 뭐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의 이러한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뭐 본다면 지금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 아마 다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양쪽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박종훈 팀장님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반대론자이신 것 같아요. 박종훈 팀장님은. 왜냐하면 찬성론은 그냥 그림 하나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싹 붙여놓고 이것도 안 갖고 나오려고 했어요.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이제 예의상 갖고 나온 예. 거예요, 예의상. 예. 예의상 그냥 붙여놓은 느낌으로. 돈쌤님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사실 뭐 찬성을 할 명분이 없고요. 네. 제정신이라면 이제 찬성을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역시. 일단은 법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기 역시. 때문에 네. 일단은 네. 법이라고 하면 네, 그 법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금투세는 그조차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허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구조화 상품이 많아가지고 해외하고 국내하고 섞여 있는 이런 ETF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는 있는지 이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100일 정도 남았는데 찬성이냐 유예냐 혹은 폐지냐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상계를 해주죠.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손실일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금투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거래세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봤을 때는 다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개인들에게만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개인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단 시행이 되면 그 법적인 부족함 때문에 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밌는 거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네. 돈세님 근데 약간 그 숨을 사원-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격양되신 것 흥분하셔서 같아요. 흥분하셔서. 그렇게 싫어요? 예. 금투세? 예, 그렇게 당연- 숨찰 만큼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대상자니까. 대상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해야겠네요. 네, 반대를 해야 극렬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반응하고 시장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고 온 코스닥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일단 2월 정도에 와. 2월 정도에 14조였다가 지금 5조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완전 뭐겠습니까? 말라버렸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월 이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8조인데 지금 최근 거 7월 말까지 가면 급격하게 빠져서 5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시장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고요. 이 돈들이 다 그럼 해외로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반등하는 건 부동산의 강세장이 아니라 여기서 빠진 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민주당조차도 1가구 종부세에 대한 완화책을 내고 있어요. 그 부동산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더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축인 주식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시행 우려 자체만으로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완전 뭐 식물인간 돼버린 게 그렇죠. 테마주를 급격하게 테마성 성격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코인으로 갔어요.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렇죠. 덩어리가 큰데 금투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기 있어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부동산 갔다 어디 갔다 딴 데 갔다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아예 지금 마비가 됐고 네. 보완 패키지라고 내놓은 것들이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직접 투자를 또 열어주는 방안으로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포장 도로라고 해도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걷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옆에는 아우토반인데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가 유료 도로가 있고 무료 도로가 있는데 똑같으면 왜 유료 가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상식인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율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요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을 펀드화 시키면 네. 양도세 최고 구간이 49.5%인데 그렇죠. 27.5%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 펀드, 그 부동산으로 증권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 할 수 있는 초대형 부자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49%에서 27%로 27%로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화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했을 때 기존의 양도세에서 금투세로 가게 된다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사실 요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한 680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0조에서 630조 정도는 이제 부동산 관련 부동산 펀드. 관련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관련 펀드가 세금이 49%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20몇 프로로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분배를 해줘서 나라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행팀의 아까 제작진 자료 중에 시행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바생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주식 부자 연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푼도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세 형평성에 따라서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는 돈을 더 많이 걷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이 진성준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금투세가 되면 거래세가 없어지고 금투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수가 5조 원이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죠? 부자한테 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세수를 5조 원을 빵꾸를 내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사모펀드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는 거 다른 의도가 아니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일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요. 2025년 1월 1일쯤에 금투세 시행 예정일로 잡혀 있는데 이때쯤 됐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이때까지라도 최대한 개선을 많이 해서 보완점을 찾고 이때쯤 시행을 잘 해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려가 많이 덜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전 여기서 폐지 끝내버려야 된다. 아니다. 저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개정안을 잘 마련을 해서 조금은 개선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 증시 자체가 선진국화 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뭐 주주 친화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그리고 뭐 배당금을 늘리는 그런 과정까지 그런 부분은 좀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지금의 이러한 뭐 세금 양도세를 뭐 부과하는 방향 이것도 저는 만약에 증시 자체가 선진국화 되어 있다면 그만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다면 이 정도의 어떤 양도세 정도 부과하는 건 좀 맞다고 보는데 아직 국내 증시는 그렇게 뭐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좀 준비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대만과 일본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과거 대만도 정말 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약한 뭐 지수 자체가 대만의 대표 지수 자체가 36%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금투세 적용을 했던 것을 다시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그리고 뭐 당시 물론 야 그때는 금투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뭐 실명제 도입도 있었고 산업 업황 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36%라는 어마어마한 급락을 보여줬던 거지 꼭 금투세 때문만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급락을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보게 되면 네. 이 급락하는 시점이 금투세가 도입된 시점입니다. 어. 물론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와 대만과의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해당이 안 될지언정 이 전반적인 이 증시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또 지나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 야 그럼 우리 일본처럼 하는 게 어떻겠냐? 일본은요. 거래세를 하다가 거래세를 양도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차츰 거래세를 폐지했어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선진국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세금의 혜택을 세금을 이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이 고점에서요.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큰 버블이 있었고 고령화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때 양도세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물론 우리나라가 그럼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과거에 대만과 일본에 특히나 뭐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어떤 상황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네. 정말 뭐 끔찍할지 어쩔지는 좀 모르겠지만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 좋지 않은 모습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지예요, 폐지예요, 시행? 저는 사실 뭐 유예를 하더라도 또는 폐지나 유예 쪽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예를 하더라도 유예를 하는 그 근거는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선진국화 시키고 주주환원 정책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후에 시행을 하더라도 그때 시행을 해야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 네. 예, 지금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지금 성인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유예, 폐지, 시행? 물론 다들 원하는 건 폐지일 텐데 그렇다고 계속 금투세를 또 영원히 도입을 못한다는 건 영원히 또 우리 시장이 또 후지다는 뜻이 될 그렇죠. 거니까 그 조건부 유예로 가는 것이죠. 조건부 그 유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시장 PER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낮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한 3년간 평균이 신흥국 평균 밸류를 받는다든가 뭐 그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그 정도 밸류업이 됐다면
그 정도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도세 정도는 도입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그 조건부 이외에 예를 들어서 조건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3년 안에 5년 안에 된다면 또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지금 사실 오늘 금투세에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도 좀 재밌는 게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또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데 그게 약간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되고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을 뺏지 않겠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밸류업 또 사실 밸류 정상화죠. 업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조차도 밸류업을 전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장 밸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 네. 뭐 중복 상장, 쓰레기 상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자. 지금 주식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슈퍼 플레이어예요. 이런 시장에서 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스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장에서 메시 같은 사람한테 경고 2장 날리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톤만 들으면 지금 국회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의도의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예. 아, 얼마 버시길래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거 투자자가 이거 반대하면 뭘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본질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은주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투세 이슈가 사라진다고 국장이 오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투세 이슈 사라지고 국장 안 오르면 그때는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없어진다고 국장이 오르진 않아요. 밸류업이 돼야지 국장이 오르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세금을 뜯겠다고 하니까 지금 억하심정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하락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락에 취약해진다. 그런 와, 그렇게 되는 전문가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투세랑 좀 다르게 밸류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그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외신에서 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부분, 그 지배 구조가 좀 엉망이고 어려운 부분, 또 뭐 그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예전부터의 고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밸류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밸류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국내 시장이 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예. 어떤 해결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저는 그냥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상법 개정.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사회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취약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테슬라를 제가 예를 들까요? 테슬라의 그 여러 가지 과거에 그 주주총회도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그 급여 패키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급여 패키지에 그 첫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그 정말 소액주주. 네. 그 소액주주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소액주주들이 막 목소리를 낸다고 해가지고 기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거 자체가 선진국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상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걸맞는 또 이사회의 강력한 어떤 경영에 있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국내의 여러 기업들의 어떤 구조상을 보게 되면 사실 소액주주들이 정말 많이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말 뭐 유상증자도 그냥 뒤에서 뭐 뒤통수 너무 많이 맞았죠. 그렇죠. 언론할 정도로 맞았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좀 까다롭게 좀 나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많이 성숙해졌구나. 주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우리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좀 양도세가 조금 적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먼저 우리가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라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대주주의 권리 약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재벌 중심을 사회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이게 몇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시스템에서 모든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뭐 언론 그리고 상 쪽까지
다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쉽사리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정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돈쌤님은 어떠세요? 밸류업 관련? 사실 뭐 밸류업 하면 이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투세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상법 개정까지 간다는 건 이제 너무 이제 김칫국을 그랑대로 마시는 거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라는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인데 이게 재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돼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법 리스크에 너무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좀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톤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상법을 개정하려면 네네. 세법도 개정돼야 돼요. 세법도 개정.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는 또 과도한 상속 증여세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미국도 상속 증여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공제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미국도 사실 지금 처음부터 프리미엄 시장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주주 운동이 있어 왔고 그 네. 결과가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처음 지금 밸류업 얘기를 하면 아 그런 거 그냥 말뿐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이라도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는 말해본 적도 없어요. 네. 예, 말이라도 꺼내봤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한 40년 전에는 해왔던 경험인데 일본이 성공을 했고 그러면 우리의 시장에 맞춰서 우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법을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중복 상장 네.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상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좀 안전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그게 밸류업이죠. 이게 키가 커야 되는데 옆으로만 크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죠. 시총만 커지잖아요. 지수는 그대로고 이게 좀 반대로 돼야 이제 장기 투자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처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중에서 은주님이 당근 쪽에서는 밸류업 혜택이 있다. 상장 준댔잖아요. 표창장 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상장 말고 상장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하고 그래요. 실제적인 거는 상속 증여를 좀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더 많은 토론과 수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출산으로 지금 국내에 고령화되고 있고 네. 뭐 소멸이 된다, 네.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투세가 또 도입이 된다면 저투자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으로 소멸, 저투자로 증시 소멸. 돈쌤님은요? 그 지금 또 발언하고 계실 건데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이제 비포장 도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비포장인 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비포장 도로에 싱크홀까지 만들고 계시는 이제 금투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도 아니고 싱크홀. 예, 푹푹 빠지는 이야, 것이죠. 한 7m짜리. 네. 누가 더 시적으로 표현한가 오늘 약간의 대결했습니다. 예. 여기서 걸어서 10분 가면 국회거든요. 바로 글로 지금. 네, 가는 길에 이제 피켓 한번 흔들고 가겠습니다.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1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11시 반, 한 12시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유한양행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제약업종으로 탑픽 종목으로 이번에 유한양행 뽑아줬고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한번 가볍게 짚어볼까요? 예, 오늘 52주 신고가 15만 3,700원이었고요. 제가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FDA 승인 이슈 이후에 여기서부터 주가를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좀 누누이 좀 강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내용들 좀 보면 일단 이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이 병용 치료제에 관련된 마일스톤이 올해 연내 유입되면 영업이익의 효과, 영업이익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약 1,000억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564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 예상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 한 1,100억까지, 네. 많게는 한 1,200억 원까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5년도부터는 오히려 이제 부과되는 판매 로열티 부분에 대한 유입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한 1,500억에서 많게는 2,000억 원 정도의 우와. 영업이익.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존슨앤존슨이 판매처들에 관련된 이 의약품 공급량들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이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에 대한 시판허가를 좀 득한 이후에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2025년도부터 실적의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성과예요. 사실 뭐 승인 이후에 시판허가를 받고 난 이후인데 FDA에서 승인이 됐다는 것은 네. 사실 그런 관문들은 형식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이 좀 충분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좀 바라보는 이 시장의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십니다. 리포트에서 좀 지목을 했는데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 TP 상향을 좀 했는데 네. 22만 원대로 상향을 했고 제약업종의 탑픽을 유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투자 포인트를 보면 네. 랭라자에 대한 이 향후의 어떤 매출 기대 요인 플러스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이 부분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료의약품에 관련된 공급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유입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련된 중장기 실적을 좀 반영했다. 지금 15만 원대 주가이기 때문에 22만 원대. 근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한 18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좀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에서는 지금 이 약물에 관련된 관점 지난번 우리가 ESMO에서 여기서 관련된 뭐 랭라자 단독요법에 관련된 성과가 그렇게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값이라든가 유효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랭라자 자체만으로서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저는 충분히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의 유한화학이랑 말씀 주셨던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에 좀 주목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18만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예의주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증명한 2024년 최고의 제약주 내년은 더욱 기대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년은 더욱 기대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 느낌인데요. 두 번째 종목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코스맥스 소식인데요. 사실 차트가 살짝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ODM 사업이 해외에서 잘 안 풀리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수출 데이터 기저를 보면 7월과 8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대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한 게 한 27%, 네.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에 대한 잠정 데이터가 34%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네. 월 대비 5월 대비 6월 그다음에 6월 대비 7월 8월 9월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그래도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 계속해서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별로에 대한 부문 성장률들을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 시장의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디다. 중국에서 그렇죠. 약하군요. 다만 지금 이 하락폭, 그러니까 이 감소폭에 관련된 어떤 부진한 어떤 이 폭은
여기서 뭐 대폭 축소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바닥은 좀 확인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사실 뭐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수요 회복을 좀 빠르게 해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 중국향 의존도가 조금 낮고 북미향 의존도가 네. 그런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일단 리포트의 타이틀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법인별 양극화가 심하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3분기 한국과 동남아 매출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미국 법인의 성장세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 같다. 이게 3분기에 대한 기대치인데 네. 코스맥스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어떤 실적 부진 여파가 사실 ODM 뭐 빅2죠.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와 좀 대비해봤을 때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선크림 제품들이 북미 시장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큰 실적 호조로 좀 이어졌는데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 사업에 대한 부진 여파가 3분기까지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 법인이 오히려 기대치를 하회했다. 우리가 좀 생각하는 온도차가 좀 있어요. 북미 시장은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인식을 했는데 3분기에 미국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 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3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익은 26%가 증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한다. 다만 이제 별도 기준에서는 뭐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개별 사업이 그러니까 국내 사업 부분은 좀 탄탄하지만 해외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익 개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더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니까 뭐 중국어 어려운 건 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부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경우에서 전년 동기 대비 1%가 좀 증가가 됐는데 순적자 67억 원을 좀 추정한다. 이 부분은 아직 미국 시장에 관련된 공급량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이 아직까지 3분기까지에는 뭐 이익을 흑자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는 다시금 4분기 실적에 관련된 확인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ODM사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 코스맥스는 약간 3분기 실적에 관련된 리스크는 그래도 부각이 된 셈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잘 나갈지라도 중국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믿었던 미국의 더딘 실적, 발목 잡는 중국 리스크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펜오션 리포트인데요. 사실 주가가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코스맥스보다 더 안 좋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9월 초에 52주 신저가를 또 새롭게 갱신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여기서 혹시 더 밀릴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해운지를 바라볼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부각이 되면 수급은 반영이 돼서 주가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막상 실적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HMM 관련된 리포트를 좀 다룰 때도 언급을 좀 해드렸던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운임에 대한 지표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기조가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해상운임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배를 좀 주력을 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HMM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페노션의 경우에는 벌크선, 탱커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운임지수의 연동은 좀 달라요. 페노션의 경우에는 BDI 운임지수와 좀 연동 효과가 좀 크고요. 네. HMM의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운임 연동 효과, BDI의 운임 연동 효과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분기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후티 반군의 예멘 해상을 좀 봉쇄했다. 자, 이런 리스크, 뭐 홍해를 봉쇄했기 때문에 뭐 희망봉을 좀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운임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운임의 상승 효과들은 굉장히 좀 미비했어요. 3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BDI 지수가 한 2,300포인트까지 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한 1,800, 1,700포인트까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최근엔 다시 2,000포인트를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확연하게 운임 지수가 정말 리스크에 의해서 크게 네. 좀 부각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관련된 눈높이, 그렇게 대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는 좀 충족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3분기 양호한 실적은 예상되고 있지만 중장기 추가적인 운임 상승의 동력은 부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임 지수에 대한 지속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오히려 해상 운임이 비싸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어떤 확연한 시그널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중동발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국의 항만 파업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는 오르지만 실적은 전혀 다르게 좀 가고 있다는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을 보면 9월 18일 기준에서 BDI 운임 지수가 1,890포인트, 최근 기준에서 한 2,000포인트까지 제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적정선에서는 한 2,300에서 2,500선까지는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구간을 좀 하회한다는 것은 운임 지수가 과연 이게 올랐을까? 이렇게 좀 연동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수치상은 네. 좀 낮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충분한 철광석의 항구 제거 이 부분은 경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호황기에는 원부자재에 관련된 유입량들이 늘면서 오히려 해상 운임이 단기적인 어떤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경기 위축 부분들은 오히려 원부자재에 관련된 물류 이동들이 제한적이죠. 그렇다는 것은 운임 단가가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오히려 4분기에 운임의 하락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상 운임 지수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실적의 반응 효과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하지 못해요. 운임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건 다음 분기에 반영되기보다는 그 다음 분기에 이연돼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올 수 있겠지만 네. 4분기의 기저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뽑아주셨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실적도 계속해서 잘 쌓여지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네.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걸까요? 일단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9월 9일 기점으로 보면 3,270원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주봉상이라든가 월봉 주가의 구간에서 봐더라도 뭐 주가가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에 의해서 어떤 네. 이슈나 특정적인 어떤 이 단기적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반짝 상승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들. 그래서 우리가 해운주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뭐 수급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적이 그걸 좀 따라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엔더믹 전환 이후에 오히려 물류 운임에 대한 단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 그렇지만 지금 BDI 운임 지수가 다시금 재차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000포인트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점진적 우상향을 조금 가져간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장기 지속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페노션의 경우에는 3분기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 내지는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어떤 피크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뭐 당장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 시황 개선 부분을 염두에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네. 당장의 어떤 주가의 어떤 큰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일단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지 그 효과에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대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코스맥스 그리고 펜오션 세 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내줬습니다. 0.5%, 6% 정도 오르다가 지금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260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상승 76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켰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3%,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그런 상황이고요. KB금융 같은 그런 밸류업에 딱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종목들 3.5% 정도 빠지고 삼성생명도 1.5%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버텨주면서 시장이 조금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그리고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은 빠지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이런 종목들만 6%, 9%, 7%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어서 이주호 본부장님. 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어떻게 패널 이름을 모르시면 제가 요즘 건망증이 조금 건방증은 아니고요. 네, 건방은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시장 코멘트 먼저 짧게만 들어본다면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다음번엔 절대 까먹지 않겠습니다. 네. 수급이 2차 전지로 다 갔습니다. 네. 바이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반도체는 업황에 대한 그리고 피크아웃 그리고 글로벌 IB 하향 리포트 지금 악재란 악재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면서 반도체 쪽 안 좋고 바이오가 좋다고 했는데 이제 차익 매물 나오니까 수급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도 이러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 또 시장 하락하면은 또 전쟁과 관련된 유가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당황을 잘 안 하는데 얼굴 빨개진 명행 처음 본다고 채팅이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더 겸손하게, 네. 더 성실하게, 더 스마트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도 시장 코멘트 들어본다면? 짧게요. 네. 예, 재미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없다. 네. 그래도 2차 전지 가지신 분들 그리고 K배터리를 중심으로 뭔가 모멘텀을 찾던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매수가는 저 위입니다. 그렇죠. 이제 막 올라서 여기입니다. 네. 네, 이걸 좋아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웃지 못하는 상황들. 아하. 네, 그런 쪽이고 그냥 계속 순환매입니다. 반도체 못 가고 계속 묶어놓고 나머지 쪽이 순환매로 들어가는 시장 쪽에서 과연 뭘 보고 뭘 어떻게 대응할지는 섹터의 흐름에 그날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나는 그래도 이 섹터 내가 마음에 들어. 이쪽은 내가 꼭 끌고 갈 거야. 라고 네. 하게 되면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쭉 몰린다 그러면 이쪽이 조정받을 거 아닙니까? 조정받을 때 좀 모아놨다가 내 섹터가 부각받는다 그러면 쭉 올라왔을 때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또 그때 조정받았던 섹터 들어가고 말은 쉽죠. 네. 이게 그나마 한국 증시에 살아남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것도 짧게만.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 진행 중입니다. 거의 한 12시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요거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 변하거나 주도주의 좀 흐름이 달라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주호 본부장님?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뭔가 없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수급이 바뀌고 방향이 정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줍줍하는 타이밍은 맞아요? 10월을 바라보고? 뭐를 주어야 되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줍줍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뭘 주어야 될까?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지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아니면 변압기, 조선, 방산 약간 정말 아리까리한 시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이오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피로도가 좀 있고 반도체는 오를 생각이 없고 그러면 지금 힘이 가장 센 거는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하반 경직성 확보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전 쪽 보시면 좋겠고 뭐 리튬이라던가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힘은 좋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조 8천억 공시를 냈어요. 양극재 공급인데 이제 세로 업체가 누군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업체 비공개래요. 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고 누군지는 궁금하지만 뭐 누군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의 그런 공시와 그런 계약은 분명히 이러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줍줍을 여쭤봤더니 카니님이 너 나가서 낙엽이나 주워라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줍줍의 타이밍에 뭘 주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 혹은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네, 낙엽도 조심해야 될 낙엽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을에는. 낙엽 줍다가 네. 미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약간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소재 쪽이 어제부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한 번만 더 움직이게 되면 또 저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쫓아가는 거는 일단 이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안쪽에서 계속 수렴매가 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화장품, 조선, 방산, 또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 가면서 그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돼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하게 되면은 소외된 거 주워야 되겠죠. 따라가 올라가는 거 따라가서 주워봤자 잘못하게 되면 또 내가 사면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쪽에 있는 소외받는 쪽에서 일단 반도체는 조금 더 봐야 되니까 또 수급적인 요인들 봐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투세 관련해서 그리고 줍줍 관련해서 장 오전장 코멘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분이 발제해 오신 내용 하나하나씩 따져 보면서 지금 뭐 주어야 되는지 혹은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발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밸류업 지수 발표, 상승 동력, 소문난 잔치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소문난 잔치, 중기적으로는 동력이 확보되는 모습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장 마감 후에 오늘 발표되죠. 이름도 멋있습니다.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네. 친구 밸류업 민수.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빠집니다. 관련된 쪽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재료다라고 하는 쪽에서 시장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배금을 곧바로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형태. 저희가 보통 월배당 많이 하죠. 그런 류의 P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지수. 그리고 또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 예, 토탈 리턴 총 수익 지수. 그러니까 분배받게 되면 이게 저것도 있습니다. 네. 관련된 ETF 중에서 배당받게 되면 재투자하는 ETF 그걸 끝에 TR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TR 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종목군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게 되면 약간 30 종목 정도쯤에서 추가로 더 들어오지 않게 되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융주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쪽 외에서 비금융주 쪽 자동차 경기 소비재 소재 중요한 거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관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배당 성향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아직까지 35%가 거의 맥스인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미국 가게 되면은 50%는 기본, 50% 하게 되면은 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110%까지,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것까지 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보여줄 거 있겠느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치로 우리나라가 한 27%, 미국이 네. 한 89%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올라와서 35%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정 평균이 89%와 평균이 27%인 나라에 어디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시죠. 아메리카.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분위기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정권이 주도한 ETF, 네, 과거 몇몇 정권에서 시도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붐업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쪽들은 지금 상폐 수준이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운명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조금 다른 게 기업 자체적으로 저평가고 거기다 또 배당 메리트와 함께 진짜 회사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기적으로는 세론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4분기가 12월 달까지 해서 어떤 ETF가 설정이 될 겁니다.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들 그거는 국민연금 자체가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들어오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또 변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그때쯤 되게 되면 배당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맞물리게 되면 이번에 세론 나오는 거는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안쪽에서 당장 말고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새롭게 밸류업을 동참하는 회사가 중소형주. 중소형주. 예,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FN 가이드 4일째 4연상.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S트래픽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게 이런 모습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된 쪽들 그동안 이런 밸류업 하겠다는 회사들이 적절하거나 힘든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런 쪽들이 성과를 내서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더 환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앞으로 계속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컷 이후에 밸류업 지수, 마이크론 실적의 주목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은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 어떻게 모멘텀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차적으로 상승 나왔던 뭐 현대차라든가 이제 금융주들 네, 이런 쪽 KB금융. 말고 차라리 비금융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LG전자도 그렇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종목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에 뭔가를 공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그룹주들 위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금융권하고 뭐 일부 종목군들만 포함이 되면요. 거기 지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함된 종목 자체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좀 독려하고 기업들의 그런 밸류업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키워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금융권이 아니죠. 물론 금융을 계열사로 가지고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포스코 그룹주라던가 LG전자도 요즘에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은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서 무언가가 실효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그동안 밸류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매기가 쏠렸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LG전자나 포스코나 뭐 이런 애들도 일단 이런 것들이 한번 딱 공개가 되고 나서는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 수급도 몰리는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점 그러면은 좀 아까도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주식을 살 때 좀 소외받은 것들을 사서 올라가는 걸 노려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쪽이 가장 좋고 그럼 2차 전지 중에서도 밸류업 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인데 포스코가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분께 종목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뭐 금융주도 있고요, 지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그런 개별 종목들도 있습니다. 김윤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밸류업 삼성전자? 네, 아, 밸류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 네. 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요? 우리가? 외국인들의 그 지긋지긋한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삼성전자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지금 10년 다 돼갑니다. 한 8년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서 이렇게 내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오해를 과연 우리 뭘로 하겠다. 자사주 매입 그 괜히 임원들 시키지 마시고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아니 M&A 한다고 그러면서 돈 쌓아놓고 뭐 합니까? M&A도 안 할 거면 그냥 자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장 밸류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방증 사태에서 여론이 이제 김민수 대표님 편이었는데 삼성전자 말씀하시고 지금 뒤집혔습니다. 채팅창의 여론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테마주를 예, 예. 삼성전자가 테마주였군요. 삼성 차트 보면 테마주 아니에요? 테마 실패한 테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밸류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동의를 하고 네.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EK 밸류업에 좀 참여를 해준다면 네. 나머지 기업들은 좀 따라오는 경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표본이 좀 돼야 되긴 한다. 그게 당위성 해야 당위성. 된다. 예,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종목 하나 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고 퓨처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과거의 영광이었던 69만 원, 4천 원. 저 때가 다시 올지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흐름 보시면요. 정확하게 우하향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여기서 이제 하방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들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121 이평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저항을 맞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확실하게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기 평선들이 이제 역전하면서 올라와 주면은 정배열로 돌리면서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차 전지는 올해 특히 진짜 모든 악재를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올 악재가 더 남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뭐 업황, 화재, 뭐 진짜 뭐 너무나 많아서 지금 다 저도 안 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반등을 노려보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양극재 공시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음극재까지 같이 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 그리고 모 그룹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만약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이날 9월 2일 날 15%가 올랐는데 이때 딱 뉴스 하나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에서 4분기에 우리가 밸류업 공시하겠다. 그 하나로 지금 15% 물론 2차전지 수급이 몰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힘을 봤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 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뭐 2차전지 나는 신규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홀딩스랑 퓨처엠이랑 어떤 게 조금 더 모멘텀적으로 재료적으로 좋습니까? 이 뭐 두 개가 뭐가 더 좋다고 그러면은 사실 뭐 그렇지만 일단 지금 힘은 홀딩스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거의 비슷한데 네. 홀딩스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 완전 돌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37만 원 밑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제 5일 이평선 올라탔으니까 21 이평선까지 올라타주면 완벽하게 정배열 만들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한다를 볼 수가 있는 게 과거에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빠졌다면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힘은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지만 저는 퓨처엠이나 홀딩스나 같은 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정성 있게 밸류업을 해준다는 전제 하에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외국인 셀코리아입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팔고 있죠. 근데 화장품은 바이인데 화장품주 바닥 다졌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종훈 부장님 가져오신 이유는요? 지금 요 화장품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완전히 다 끝난 듯이 무너진 종목군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VT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살아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VT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금 너무나 그 리드샷이 잘 팔리고 지금 뭐 난리래요. 북미 네. 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8월 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캐나다가 500% 증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이건 사담이지만 그 캐나다와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가장 친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거의 형제랑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핫했던 이런 인지 제품들이 저는 캐나다 쪽으로도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사실 6월, 7월 달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살짝 주춤했습니다만 그때 피크아웃 논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8월 수출 데이터로 완전히 그냥 다 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이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지금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3분기에도 나오지 않을까, 4분기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뭐 안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최근에도 음식료 쪽 삼양식품도 최근에 급등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분기 때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화장품 관련해서 코멘트? 너무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보는데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뉴스가 나왔네요. 뭐예요? 금투세 그 관련된 토론회에서 네. 금투세 시행하면 주가 조작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금투세 시행하면 주가 조작도 잡을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금투세 시행을 안 해서 주가 조작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주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오가네요. 무슨 어떤 상관관계예요? 그 찬성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예, 저한테 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예. 화장품 얘기하죠. 아 그러죠. 예, 근데 예. 뭐 이렇게 그래서 하라고 화장품 네. 쪽은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네. 지금 9월 달도 수출 잘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쇼핑 시즌, 네, 쇼핑 시즌의 대박이 광군제부터 9월 달까지 20일까지 수출 보니까 중국이 또 확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까지 주도했었는데 중국 쪽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다 그러면 다 좋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광군제 들어오고 거기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오고 네네.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면 선물은 저도 좀 선물 좀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 네, 우리 뭐 리드샷? 명하나만큼 이렇게 이쁜 피부가 될 수 있는 화장품 하나만. 저 이거 화장빨입니다. 화장품 드릴게요. 파운데이션 쪽 어때요? 기초 화장품. 아 기초가 아니죠. 네. 색조? 색조로 갈까요? 네. 예, 결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신고가는 충분히 나오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주 요거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열이 있고 또 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징점들을 가진 그런 화장품주들을 노려봐야지 제일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잉그루드 랩을 보면요, 이게 지금 실적이 쇼크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무너져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실적 어닝 쇼크 나면서 완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다시 도약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반대로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화장품 기업 안에서도 차별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실적을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품들이라던가 지금 뭐 ODM 기업들은 그런 ODM들 이런 쪽을 한번 좀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정말 좋은데 실제로 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 그래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무엇이며
결국은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솔직히 화장품주들은. 왜냐하면 내가 보는 기업들의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와 펀더멘털을 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로 한번 노려보자. 두 분의 발제 잘 들어봤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그리고 바이 화장품 요 두 가지 내용 잘 살펴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갑니다. 오후장에는 뭐가 오를까요?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은요. 이겁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렌탈 가지고 오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아까 화장품 말씀하셨던 만큼 CNC 인터내셔널을 들고 오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요즘에 롯데렌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롯데렌탈. 근데 저는 얘기를 막 여러 가지 들어봐도 네.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진 못했는데 김민수 대표님한테 한번 설득 당해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설득 당하지 마세요. 네, 그냥 나는 이상한데라고 해주셔야. 아니 저도 돈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아 사면 안 돼? 삼성전자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마음만 한번 가져볼게요. 네, 예. 삼성전자 사세요. 예. 네. 밸류업. 롯데렌탈. 예, 예. 네. 일단 렌탈주도 금리 인하의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렌탈주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물건을 먼저 사죠. 네. 사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수요가 있는 쪽에서 내주고 렌탈료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거에 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고 소비자 측면 쪽에서는 주머니가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살아나게 됐네. 그러면 요즘이 대세가 렌탈이라고 하니까 나 이거 해볼까라고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와 효율 확대 모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렌탈은 금리 인하의 수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밸류업에 동참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0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올해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쏘카입니다. 요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쏘카 지분을 25.7%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린카 지분을 들어와서 이거를 완전히 인수를 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대기 중인 상태인데 그럼 지분 관련된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걸 다시 우리 이재용 죄송합니다. 네네. 친구 이름 똑같아서 이재용 사장한테 넘기든가. 사장. 거기는 소카 소카 이재용 사장님. 사장. 네. 네네네. 예, 그분 다릅니다만 같은 제드래곤이지만 그렇죠. 예, 그분 다르지만 동명이인. 예 그렇지만 거기서 지분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지분을 어느 식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부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롯데렌탈은 중요한 지지권 잘 지지하고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다. 한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매수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4만 원대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이탈가는 2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 손절가 29,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똑같이 이주호 본부장님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NC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는요? 네, 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 11% 올랐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차별 현상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은 좋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반기에 오히려 북미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이 색조 ODM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특히나 미국 쪽은 인종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황인종 하나인데 그렇죠. 거기는 인종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제 피부 관리 했으니까 메이크업 해야죠. 메이크업 해야죠. 색조 많이 팔려야죠. 이렇게 팔려야 가는 돼요. 거죠. 그러면은 맞아요. 오히려 색조 ODM 쪽인 CNC 인터내셔널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지난번에 이제 버텨줬던 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K-뷰티 트렌드 계속 확장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컨텐츠 최근 보니까 어떤 그 흑인 여성분이 본인 네. 피부톤에 안 맞는다 그래서 네. 어떤 화장품에서 제가 까먹었는데 아모레였는지 그 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이렇게 쫙 보내줘서 그게 바이럴하게 굉장히 많이 퍼졌던 요즘에는 AI로도 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 예, 피부 맞춤 맞춰가지고 AI로 맞춤형 화장품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
네. 화장품에 AI까지 합쳐서 네, 그래봐야 우리 명하나 피부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저 화장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과 롯데 렌탈 이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만 원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요거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짧게만 이따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 혹은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두 분 나오실 때는 또 10월입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마지막 몇 거래일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게만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휴가 가고 싶습니다. 휴가 가고 싶으세요 벌써? 네, 다음 주에 휴일 있잖아요. 네, 그때 가는 걸로 하고요. 아. 지금은 그냥 열심히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자. 이주호 본부장님. 네, 뭐 이슈랑 뉴스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시세가 많이 안 난 종목들 위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케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도 지금 최근 2달간 조정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빠져있던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고점에 있는 바이오 종목 따라가시다가 단기 차익 매물 세게 나오면은 또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한 주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